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네, 혹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네. 보복 운전, 묻지마 범죄 다 분노가 차 있는데 어느 날 그냥 확 터지는 거거든요. 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표현하지 않지만 머리카락은 곤두서요. 그러다 무기력증도 올 수 있어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깊이 한꺼풀 더 들어가는 대저택 반상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 번씩 대저택에서 반상회를 열 건데요. 하나의 주제를 전문가님들 모시고 깊게 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대저택 반상회 첫 번째 안건은 분노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보시면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들, 분노하시는 분들, 그리고 멘탈이 막 너무 불안정한 분들 너무 많으시죠.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평론가, 화전문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독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박상희 교수입니다. 저는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화나시는 분들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미상 8관왕을 싹쓸이한 작품이 있어요. 우리 한국계 배우죠. 스티븐 연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인데요. 성난 사람들이라고 에미상을 싹쓸이했다는 건 사실상 미국에서 드라마로 지금 최고 핫한 작품이라는 거죠. 이 드라마 혹시 다들 좀 보셨는지요? 요 이슈가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정주행 못하고 요약본을 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화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이런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기 전부터 화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화 언제 내지 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기본적인 정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씩 지하철에서 그냥 화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느끼기에 드라마나 영화로만 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서양, 특히 미국 같이 이제 총기가 있는 나라, 여기서 총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총 맞으니까. 그래서 좀 절제된 느낌의 화였던 것 같고 우리는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대응을 하기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고. 그래서 그런지 더 말은 더 세게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은 못 봤는데 봤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다들 성난 사람들 봤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너무 제 직업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봐야겠다 봤는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여주인공이 이제 둘 다 굉장히 막 화가 쌓여갖고 주고받고 싸우고 막 직접적으로 싸우고 수동적으로 싸우고 직접적으로 싸우고 수동적으로 싸우고 이런 걸 반복했는데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여자 주인공이 화를 내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걸 즐기고 있구나. 뭔가를 풀어가고 있구나. 이거라도 없으면 저 여자 주인공 죽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여자는 화를 내는 괴로운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 이걸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이 영화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켰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 영화가 딱 오픈을 했는데 주인공들도 다 너무 평범한 느낌의 주인공이잖아요. 둘 다 나도 오늘 너무 열이 받았는데 저 사람도 사소하게 교통사고로 열이 받았어. 그래서 막 거의 죽이고 싶대요, 사람을. 그런 것들이 나도 그런데 저들도 그렇구나. 이런 공감을 엄청나게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본 게 처음에 막 주차 문제로 처음에 화가 나서 서로 막 쫓아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저거 보복운전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간에 악플 달고 막 이러면은 저거 영업방해 명예훼손인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이런 생각하고 그런 위주로 생각도 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창문만 두드려도 그거 좀 보복운전이죠. 협박죄에 해당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서로 내리지 않더라도 쫓아가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행위만으로도 그거는 보복운전 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문제는 단순 협박죄가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붙어가지고 생각보다 형량이 굉장히 높고 이 부분에서 입건이 되면은 합의 안 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두드리면서 이게 상황을 아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요. 저기 잠깐만 내려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트렁크 문이 열려서 그랬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단순히 그렇게 내려서 두드렸다라는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전후 상황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서로 막 거의 레이싱 하듯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서로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내렸다. 그거는 협박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별다른 전조 상황이 없이 내려서 말만 걸었다고 해서 뭐 반드시 뭐 형사입건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실제로 정말 화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뉴스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걸 본 게 있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밧줄 절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도 잊지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까지도 살펴봤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냥 왜 우리 아파트 외벽에 이렇게 줄을 타고 뭐 페인트 칠을 하시거나 유리창 청소를 하시거나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낮에 그리고 뭐 밤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나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을 법한 당연한 낮 시간에 이제 거기서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좀 틀어놓고 일을 하셨나 봅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던 거주자 어떤 한 명이 그걸 듣고 너무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옥상에 올라간 거죠.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밧줄을 끊을 수 있는 칼 같은 걸 들고 올라간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쳤는데 뭐 당연히 너무 멀리 있고 음악도 틀어놓은 상태라 안 들렸고 그걸 끊을 목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미 본인은 화가 여기까지 났고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라는 목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13층 높이에 있는 그 작업자분 외줄로 이렇게 작업하고 계셨는데 그걸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게 또 정말 무서웠던 거는 작업자분이 한 분이 아니셨대요. 옆에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을 다 자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근데 그 옆에 작업자분은 다행히 그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하시고 재빠르게 밧줄을 조정해서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화를 면하셨고 나머지 한 분만 그런 화를 당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범죄자는 뭐 무기징역으로 지금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긴 하지만 화가 나서 저지르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이 화, 분노 이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어학 뭐 사전으로 찾아보는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인가 분노 대한민국, 화가 난 대한민국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분노에 차 있어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너무 끔찍한 얘기 하셨는데 아동학대, 노인학대, 뭐 가정폭력, 그 보복운전, 묻지마 범죄, 데이트폭력, 이벌 범죄, 뭐 스토킹 이런 거 다 분노 범죄예요. 사실은. 다 분노가 차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느 날 그냥 확 터져내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고 정확한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예요. 간헐적 폭발 장애. 원래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정확한 병명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분노라니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느끼게 되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좀 건강하게 그때그때마다 풀어줄 수 있으면 어떤 감정이 뭉치지를 않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풀지를 못하고 이렇게 쌓인 거죠. 쌓여서 굳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전해지는 화병 이런 것도 이제 풀지 못해서 이게 한으로 남는 병. 그리고 이 화가 어느 날 탁 건드렸는데 팍 폭발되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우리가 이게 분노 터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IED라고 하잖아요. 네. 흥미로웠던 걸 본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군이 들어간 곳에서 급조 폭발물을 만들어서 뭐 흔히 테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철자가 IED거든요. 잘 만들어놨다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냐. 간헐적 폭발 장애지만 사실 그렇게 급조 폭발물이랑 그렇네요.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헐적으로 그렇게 폭발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화를 냅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본인의 목적이 이제 달성될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예로 들었던 부분들이 좀 극단적인 화인 것 같아요. 분노를 보이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그렇진 않겠죠. 목적을 이룬다는 게 뭐 음악을 끄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걸 이루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커다란 일들이 나한테 닥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화라는 감정과 표현이 왜 우리 진화적으로 있을까를 해봤을 때 분명히 진화적 이득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례가 전 너무 충격적이어서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너무 화가 나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뭘 던졌대. 그래서 맞았대, 다쳤대 이러면은 그렇게 화가 났겠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가위나 칼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고 경고를 하는 건 되게 차가운 행동이에요. 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차갑게 내가 시행을 한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한 과정들을. 그게 좀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진짜 화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결을 하는 과정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화가 많은 친구와 화가 없는 친구를 생각하면 화 내는 친구들이 원하는 걸 더 가져갑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보채면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들이 진화 과정에서 내가 약하지 않아, 나 강해,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인 반응들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생각해보면 다 내가 세지는 거예요. 실제로 힘이 세져요. 화를 내면 네, 힘이 흥분 세진다. 상태가 네. 되면서 심장도 박동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좀 줄어들지만 네. 근육으로 펌핑됩니다. 네. 붉어져요. 그럼 실제로 힘이 세져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화적인 이득이 있고 처음에 모두가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한 명이 목소리가 크고 화를 내. 그럼 따라가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특히나 성인이 된 다음부터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 사회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있다 보면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 그러면서 점점 이 사회에서 도태되기 시작하겠죠. 궁극적으로는 화가 많은 사람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튜닝된 사회에 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10만 년 전에 혹은 100만 년 전에 우리 그 조상들이 살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화가 많고 힘이 센 사람이 원하는 걸 얻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안 켜고 좌회전을 했다. 그거를 이제 신고하면 이제 그 사람이 과태료를 내게 되죠. 벌금 혹은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아, 저거를 이게 신고할 때마다 이렇게 한 건당 뭐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있나 보다 신고자한테. 근데 보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을 신고하기까지 블랙박스에 SD 카드를 빼서 집에 가서 연결하고 그걸 해서 경찰청 뭐 홈페이지에 그걸 올리고 이 번거로운 과정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결과로 상대방은 이제 뭐 3만 원 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도대체 이건 실익이 없단 말이죠, 자신에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카페에서 올리고 이야기를 나눠요. 누군가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동기가 분노일 수도 있어요. 또 좀 당해봐라. 그러니까 이거죠. 어쨌든 그 사람은 과태료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 나는 법을 항상 지키는데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 이제 사회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의 구현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하면서 좋은 의미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두 번 과태료를 받으면 안 할 겁니다, 그 사람은. 저 요즘 느껴지는 게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기는 사실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저런 차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아서 내가 신고하고 다니면 적어도 이 동네는 좀 안전해지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세금, 우리나라 지금 세수가 좀 부족하다는데 이걸로 좀 해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합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저는 근데 지금 우리 토크하면서 우리 이독식 평론가께서 아까 맨 처음에 분노 조절상에 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약간 감을 잡았어요. 궁금해요. 얘기해요? 아니 분노는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뭐냐면 우리 평론가님은 분노는 괴로운 거지만 기본적으로 실익이 있다라는 약간 그 신념이 있으신가. 분노가 괴롭고 나는 이걸 처리는 하고 싶지만 분노로 인해서 상당한 실익이 있다는 걸 인정은 하자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게 있다라는 이제 과학적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 이 분노를 다루는 나오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얻어가는 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화낸다고 문제가 해결이 보통 되나요? 어떤가요? 이게 화가 아주 독이 되는 경우는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화를 내서 해결이 되는 경우를 글쎄요, 제가 변호사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화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는 너무 많은데 이게 해결의 시발점이 된다든지 뭐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아까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렸는데 왜 우리 연예인분들이 그 환불 원정대라는 걸 만드는 거 있었죠. 그런 것처럼 환불하러 가는 게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사례로 이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가서 자기가 이 화장품을 샀는데 발랐더니 두드러기가 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항의를 할 수도 있죠. 그 매장이니까. 그런데 그 매장 직원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직원분에게 욕설을 하고 그 해당 화장품이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유리병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서 뭐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사례들도 기사화돼서 엄청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서 해결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일만 커졌죠. 본인이 입건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영업방해 그리고 특수폭행 이런 게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내가 이렇게 화장품을 사갔는데 나의 특이 체질인지 이 화장품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두드러기가 났다. 이거 좀 환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이야기를 했으면 그 프로세스를 쭉 밟아서 환불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건데 이게 화만 내시다 보니까 그 화장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본인이 화를 내면서 발생했던 그 형사사건만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고 본인은 형사 입건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고 그 재판을 받고 거기서 승소를 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 과정까지 거치려면 얼마나 걸리죠? 보통 기간도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요. 네. 형사는 짧게 잡아도 2-3달 이상 걸리고요. 네. 민사는 1년까지 보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는 한 분기, 길게는 연 단위까지 그 과정을 자기가 계속 화가 나 있어야 돼요. 분노와 화로 부글부글 하다가 승소를 하면 그게 과연 만회가 될까? 금융치료가 되니까 만회가 되지 않을까요? 승소하면 이제 들어오고 반은 농담이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우라고 하는 건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상황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라는 것도 내가 왜 뭘 잘못했길래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금을 받든 아니면 뭐 벌금을 내게 하든 나한테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너가 화를 낼 만했어. 너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마음이 좀 누그러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인 실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100만 원을 줘요. 100만 너무 많다. 10만 원을 줘요. 그럼 제가 교수님께 제가 적당한 비용을 드리면 교수님이 오케이를 하면 제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만 원 주셨는데 한 1,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 받자라고 하면 1,000원 받고 저는 이제 99만 9천 원을 가져가면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성인 건 뭐냐면 100원을 주더라도 오케이 하는 게 이득인 거예요. 싫다고 하면 모두가 못 받고 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아주 대담하게 5대5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한 6대4, 7대3 정도에서 된다는 거예요. 30%는 줘도 떼줘야지 이 사람이 거절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생각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너 한번 봐라.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의 피해를 끼치기 위해 나도 기꺼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님들 상담 가면 오히려 변호사님들이 이거 해봤자 손해보고 이겨봐야 손해고 이겨봐야 돈만 더 듭니다. 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아니 저는 끝까지 할 거야 하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럼요. 이게 뭐 타인과 타인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인테리어를 잘못했는데 그걸 고치는데 500만 원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만 500만 원이 들고 감정하려면 감정비가 또 500이 더 들고 이래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가족분들끼리 혹은 친인척분들끼리 소송을 붙으면 그 소송은 이득이 안 돼도 무조건 하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합의가 안 돼요.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유류분 사건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제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만 조금만 위의 세대는 아들과 딸을 좀 차별하시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아버님한테 충분히 나는 효녀로서 다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시면서 보니 이미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그런 경우에 이 따님도 너무 잘 살고 계시고 사실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절대 합의가 안 돼요. 그 돈으로 이길 수 없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다루는 분노 혹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싸움이 나면 그 두 개가 다 붙어. 애증이에요. 엄청난 소중함과 엄청난 애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증오도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얻자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합리적으로는 사실 그 안에서 우리 엄마가 사실은 나를 버렸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차별했어. 저 동생들이 내 걸 뺏어갔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찾고자 하는 소송에서 넘어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가족끼리 감정 싸움은 정말로 깊고 무섭더라고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화를 왜 내는가, 분노를 왜 내는가 그러면 사실은 뭐 이유를 저희는 대충 이제 감정적인 조절,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분노 조절 장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충동을 기본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런 장애들을 볼 때는 늘 뭐 유전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거 크게 보죠. 사실은 이제 유전적으로도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들의 유전이 있다라는 거지. 그 할아버지도 화내는데 아버지도 화내고 이 아들도 화내는 막 다혈질적인 가족이 있죠. 그리고 그 유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신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뇌를 다쳤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뭐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신체적까지 포함해서 유전적인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걸로 보면 어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상처로 굳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스트레스가 너무 세서 내가 현실에서 나한테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게 막 폭발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렇게 유전적인 환경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했으니까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죠. 또 유능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 안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낀 거로는 화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늘 약간 화가 차 있는 분들이 있고, 항상 조금만 탁 건들면 폭발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성난 사람들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처럼. 또 하나는 흥미로운 점은 화를 폭발하신 분들이 화가 가라앉으면 더없이 순한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적당하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보통 때 내 얘기도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통 때는 참는 분들인 거야. 착해서 참고 조용해서 참고 약해서 참고 참다가 이거를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면 이게 막 조절을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폭발하는, 그래서 중간이 약간 아니고 약간 극과 극이라는 느낌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순한 사람이,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라는 맞아요. 게 그런 거죠. 맞아요. 화라는 감정이 나올 때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화를 내는 이유가 뇌 안에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낼 때 생리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분노 조절 장애 혹은 어떤 분들 앞에선 분노 조절 잘해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가는 그냥 되게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문제시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얘기들은 적절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거에 대한 주제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전자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화라는 게 언제 생기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진짜 공감을 했던 게, 아이들은요 화라는 게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그런 게 나타나려면 한 돌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럼 돌 전에 내가 봤던 건 뭐지? 저도 약간 고개가 갸웃갸웃해지긴 하는데, 그 전에는 두려움은 있어요. 그리고 불편감은 있어요. 그런데 화라는 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걸 인식해야 나타나는 거를 화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머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네, 쪽쪽이를 물고 싶은데 안 되네, 저 떡볶이 먹고 싶은데 안 먹게 되네,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죠. 이게 왜 그렇지? 없으니까가 아니라 누가 막네? 뭐 예를 들면 너무 높은 곳에 있네, 좌절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이거 되게 공감하면서 봤었는데, 애가 앙 하고 울잖아요. 여기 이제 기저귀 있는 애가 축축해요. 앙 하고 울면 누군가 툭툭툭 한 다음에 괜찮아져. 배고파서 앙 하고 울면 갑자기 따뜻하고 달콤한 게 입 안으로 들어와. 그때는 외부와 나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2, 3개월 정도 지나기 시작한 100일 정도 근방이 되면서 외부의 어떤 존재가 나한테 그걸 해주는구나라는 거를 뇌가 발달하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좌절의 원인이 외부에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네, 혹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네, 이걸 알아야 화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잘 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분노가 이렇게 확 폭발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학습된 거예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렸을 때 상황이 유전적 소양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가계조사가 너무 어려운 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로 내려오는 그 분노의 가계가 유전일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뭐 예를 들면 입양이 돼갖고 딴 집에서 산 게 아닌 이상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뭘 보냐면, 화를 좀 내. 원래 목소리가 좀 크네.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저렇게 말을 해, 저 집은 이상한데요. 그치, 이렇게 이런 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집은 거기 상처도 안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오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하는 과정이 되면 나는 화도 안 내는데 화냈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그 얘기 들으면 또 화나거든요. 화났는데 왜 화났다고 그래? 나 술 안 취했는데 왜 취했다 그러면 화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그 집안 분위기에서 뭐 애착 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게 아니어도 화내는 분위기에서 자라게 되면 화를 쉽게 내게 되더라. 그리고 화내면 얻잖아요. 보상이 있잖아요. 특히 어릴 때는 화내면 보상이 있어요. 화를 내는 순간 부모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는 안 해주고 싶어도 이제 주변에서 애가 화내기 시작하면 해주고 싶어 해요. 빨리 주고 말아라 할 수도 있고 안쓰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는 화가 정말 격노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화를 내는 기관 혹은 외부의 불편감, 불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는 기관을 우리가 뇌 안에 편도체가 있어요. 네. 지금은 편도체만 그렇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불편한 감정이 들어오거나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오면 편도체가 활성화 확 돼요. 이 편도체는 파충류의 뇌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뇌를 보면 위에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대뇌 피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두개골이 감싸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그런 양서류나 파충류들도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 당연히 편도체예요. 아믹달라가 그거. 맞습니다. 아믹달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믹달라가 활성화가 되게 될 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본능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모든 동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생존을 위해. 생존을 위해서. 뭔가 갑자기 늑대가 확 나타났어. 뭔가 자동차가 내 앞을 확 막았어. 뭔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심장이 뛰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아믹달라의 그 편도체의 활성화가 일어날 때 주변으로 쫙 뻗어나가면서 그걸 막아주는 기관들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전전두엽이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믹달라 하이제킹, 편도체 납치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주를 할 때 전전두엽, 인간의 뇌라고 하는 이성적으로 컨트롤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바로 하이제킹. 맞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납치가 일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전전두엽이 원래 반응한 속도보다 빨리 일어나요. 그럼 전전두엽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얘가 잡았어. 납치당한 비행기에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 상황들이 전전두엽이 원래 화를 같이 내줘야 돼요. 어떻게 내는 거냐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걸까?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칠까? 거기 나온 것처럼 가서 내가 착한 척하고 들어가서 오줌을 싸고 나올까? 뭐 여러 가지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리 분별 못하고 확 소리지면서 나가는 거는 지금 전전두엽이 개입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증상은 항상 어쨌든 가라앉잖아요. 그럼 후회해요. 전전두엽이 뒤늦게 들어와서 야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나 큰일 났다. 이제 고소장 날아오겠구나. 내용 증명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요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임상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병이라든가 질환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많은 분들이 약간 비웃듯이 분노조절 장애를 너무 말하는 피의자들이 많으니까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분노조절 장애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분노조절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아믹달라 거기서는 자기가 소리를 확 지르면 자기가 충분히 그걸 아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흔하진 않지만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화가 나게 되면 정말 소위 온몸에 저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뭐 저는 화내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예, 체하고 머릿속에서도 막 정말 뭐 생각 정리도 안 되고, 예, 뭐 컨트롤도 안, 온몸의 그 기능이 다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데 이게 호르몬 때문인가요? 그런 거요? 호르몬 그리고 혹은 그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확 솟구치면서 흔히 말하는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 확 분비가 되고요. 교감신경이 확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반응들이 뭐랑 똑같냐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인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심장이 막 뛰게 될 거고요. 피부가 붉어지거나 울그럭불럭해지는 게 뭐냐면 펌핑하면서 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줄여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 지금 내장에 피를 보내면 안 됩니다. 소화하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늑대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불량 걸리고 뭔가 이렇게 턱 막힌 느낌이 나는 것도 맞고 심장이 뛰는 걸 보통 못 느끼거든요. 지금 뛰는 거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때 느껴진 경우들이 있어요. 심계항진이 이게 막 뛰면서 그게 내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실제로 힘도 더 세지는 거고 고통 못 잊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의 단점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때 안 하는 게 뭐냐면 면역을 안 해요.
면역 체계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은데 늑대가 앞에 있는데 지금 내가 백혈구를 해갖고 무슨 상체를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순간에 억제해요. 그러면 과거에는 늑대가 나타나면 한 24시간, 48시간 지나면 내가 죽었거나 늑대가 없어졌거나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늑대가 너무 오래 있어요.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코티솔을 분비하고 그 코티솔이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하면서 면역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실제로 심장 관련 질환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암이 발생한다고 하는 건 어떤 역학조사까지는 제가 사실 못 찾아봤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요즘 인기 있는 NK세포 있잖아요. 자연살해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높아질 텐데 아직 연구가 안 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정량적인 연구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한테 대놓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화를 안 내도 심혈관계 질환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안 내는 건 화가 없는 거 말고 있는 걸 꾹 참을 때도 아까 화병 말씀하셨잖아요. 치명적입니다. 똑같아요. 스트레스 상황 똑같아요. 화병이 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내면 좋은데 나는데 표현하지 않아도 안에 꾹꾹 쌓이고 있으면서 코티솔은 계속 분비해요. 표현하지 않지만 머리카락은 곤두서요. 그러다 무기력증도 올 수 있어요. 우울증도 같이 내면에 대한 화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면역력 똑같이 떨어지고요. 똑같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밸런스가 깨지는 게 많네요. 이런 걸 일종의 질병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분노들로 일어나는 범죄 사실 이제 문제화해서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시각은 맞는 것 같아요. 흔히 어른들 말이 맞는 게 참 많거든요.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 꼰대라는데